네, 안녕하세요. 사조영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조반정 첫 번째 이야기, 선조의 컴플렉스가 잉태한 비극, 개초국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이제 겪으면서 이 조선이 굉장히 뭐 이렇게 국토도 피폐해지고 뭐 이랬지만, 여민휴식이라고 하는 이 전후복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선은 이제 나름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정을 찾아오던 조선이 다시 이제 커다란 이 정치적인 격변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개초국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개초국사라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뒤에 가서 이 광해 정권, 그리고 광해를 지탱하던 이 대북 정권이 무너지고 서인과 그리고 남인들이 연합한 이런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인조 반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단초가 됐던 사건이 바로 저 개초국사라고 하는 거죠. 이 개초국사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칠서지옥이라고 해가지고 7명의 어떤 서자들이 어떤 강도짓을 벌였는데, 그 강도짓을 벌린 7명의 이제 서자들을 잡아서 조사하다 보니까 영창대군과 관계된 그 세력의 이제 그 영모 음모를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고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북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의 세력이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졌는데, 그 소북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 정치로 숙청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영창대군과 또 영창대군의 이제 그 어머니, 또 그러니까 임모광우죠. 그 임모광우의 또 아버지, 뭐 김재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뭐 죽거나 그러니까 유폐가 되는 가령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광해라고 하는 이 좀 나름 이제 문제의 어떤 이 왕이죠. 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아직도 의견들이 충돌하는 왕인데, 그 광해가 결정적으로 좀 취약했던 정통성에 아주 커다란 치명타를 맞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그게 뭐냐면 광해의 아버지, 이 선조. 그러니까 선조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가 바로 서자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거기에는 당연히 선조의 두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는 광해군이고 하나는 영창대군인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창대군보다 나이는 많은 형이지만 사실은 후궁의 몸에서 나온 서자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영창대군 같은 경우는 선조가 나이가 한 60대 가지고 얻은 그 새로운 계비, 그때 나이가 19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어린 그런 이제 어머니였던 거죠. 그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적자, 그러니까 영창대군, 이 세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이런 운명적 명리학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한번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선조의 좀 사주를 먼저 간단하게 보죠. 선조 같은 경우는 1552년 11월 11월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요. 임자, 신해, 그리고 기축 세 개의 어떤 이 사주가 나옵니다. 지난 임진왜란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주가 기축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가 모두 동일한 오행으로 구성된 간요지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살의 이제 일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 전체적으로 무슨 기운이 많다고 그랬죠? 바로 검정색 수의 기운. 이 축 같은 경우도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그 겨울, 그러니까 북쪽에 어쨌든 이 방압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다 수국을 이루는, 즉 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사주다 보니까 이게 바로 토극수에서 모두 내가 극하는 재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선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라든지 이게 강해서, 또 하나 이런 어떤 과한 어떤 정제의 기운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또 내가 직접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할까? 이기적인 어떤 기질, 뭐 이런 게 드러난 게 어떻게 보면 이 분당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런 살림 세력들이 그 성장한 그런 이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선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좀 조장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어쨌든 이 왕권을 딱 유지하고 뭐 등등. 또 하나가 이 조선의 27왕 중에서 가장 많은 양위 파동을 일으킨 왕이 바로 이 선조입니다. 그 양위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왕하기 싫어, 나 왕 그만둘래 라고 하는 이런 이게 좀 약간의 좀 꼬장을 부리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좀 안 되면은 뭐 그런 걸 많이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갖다가 이 전쟁 와중에도 많이 이제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나 알아달라, 나 인정해달라, 내 지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자를,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아주 결정적인 컴플렉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 왕이죠. 최초의 반개 혈통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자도 아니에요. 이건 반개의 반개. 예. 처음으로 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적자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성리학의 나라 이 조선에서 선조는 사실 왕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왕이었던 거죠. 즉 본인이 적자가 아니다. 정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 같은 경우가 자기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이제 물려줄 세자는 이걸 서자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정식 왕비한테는 이 자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신하들은 이 그 광해한테 세자를 책봉해야 된다 이랬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임진왜란 터지고 결국 자기는 저기 신주로 도망갈 때 결국은 남아서 항쟁을 독려하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소위 분조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마지못해 광해를 세자로 임명을 한 거죠.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광해가 뭐 다음 이제 왕이 되는 거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때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이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60 먹은 이제 선조가 19살 먹은 젊은 처녀를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왜? 자기의 적자를 낳으려고. 이러면서 뭐냐면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임모광우라고 하는 이제 선조의 그 새로운 어떤 계비가 결국 또 애를 빨리 낳아요. 처음에 딸 하나 낳고 공주 하나 낳고 그러고 나서 나온 아이가 바로 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선조가 계속 미루는데 이러다가 선조가 죽어요. 갑작스럽게 죽어요. 광해 정권 때 실세라고 얘기하는 김계시가 독살을 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음모설도 있지만 어쨌든 선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왕위는 서자인 광해군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항쟁을 이끌었던 소위 북인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분열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을 하느냐? 광해를 지지하는 세력을 큰 대자를 써서 대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린 적자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이런 북인들이 적을 소자를 써가지고 소북이라고 해서 대북과 소북으로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항상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분열될 때 그 적대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칠서지옥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는 일정하게 그게 좀 공작 정치에 어쨌든 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긴다. 이게 사실은 당시 이제 서자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등등 해서 당시에 그런 강도짓을 벌였던 서자들이 사회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강도짓을 해서 모은 돈을 영모 자금으로 소위 뭐 요즘식으로 하면 혁명 자금으로 이렇게 뭐 비축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고민이 들어오면서 이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소국파들이 그때 다 숙청이 되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이 영창대군이 저기 강화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살해를 당하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이 그 대북과 소북의 그런 정책 갈등만이냐? 아니다. 거기에는 아마 알게 모르게 광해의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다. 무엇인가 광해의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아버지한테 짓눌렸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더해서 뭔가 어린 동생 영창대군에 대해서 갖는 좀 뭐라고 할까 열등감이라고 할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광해군은 1575년 4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신은 모르겠고 그래서 을해년 신사월 갑오일 이런 예사가 나오고요. 영창대군 같은 1606년 3월 6일 음력에 태어나서 병오년 임진월 갑술일이라고 하는 사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각각의 기질을 한번 보자고요. 광해나 영창대군이나 둘 다 사주팔자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일간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간목이죠. 간목은 나선다고 했죠. 나서는 어떤 이런 그 글자다 이런 거고요. 재미난 거는 선조가 기토죠. 그죠? 아버지 이제 선조가 기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목극토에서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정관이 됩니다. 근데 남자한테는 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관성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육친으로는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편관이 뭐 이제 자식이라고 하지만 정관도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식의 모양이고 이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냐? 다 잘 나가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목의 기운이 왕성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광해군은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갑오라고 해서 화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어떤 나무죠. 그리고 이 영창대군은 갑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질의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광해는 가보니까 이게 뭐예요? 목생화하고 특히 월지도 사화, 그러니까 밑에 사오가 있으니까 다 이 목과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것 갖다 학리 명략에서는 목화 통명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밝고 총명한 어떤 이런 그 기운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상관입니다. 이 내가 생하는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십성에서 상관에 해당하는 건데, 상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분방한 기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 창조적인 기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광해는 그냥 냅뒀으면요, 저는 굉장히 좀 명랑하고 좀 밝고 뭐 좀 그랬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해가 뒤에 가서는 뭐 한때는 굉장히 총명한 어떤 또 특히 임진왜란 과정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고 했지만 뒤에 가서는 실정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 광해가 갖는 어떤 그런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의 어쨌든 그 억눌린 어떤, 그래서 이제 왜곡된 그런 어떤 심성의 문제도 있지만, 사주 안에서도 사실 이 간목이 앉아있는 이 오와 사라고 하는 자리가 이 간목에게는 이제 사지와 병지라고 해가지고, 이 사라고 하는 건 죽을 사자고 병은 이거 병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간목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는 조금 명략에서 좀 어려운 이 이론에 속하는 12운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12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물은 그것이 시작하고 발전하고 소멸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생성되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갑부터 개까지의 10가지 글자들도 다 그들의 글자들이 시작하는 자리와 이게 가장 왕성한 자리와 그것이 이 사멸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간목에게는 이 오와 사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자기의 운동이 끝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좀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실속이 좀 없는 이런 모양이다. 그게 이제 좀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갑오 말고도 항상 제가 이 상관격으로 많이 나오는 사주 있었죠? 일주 있었죠? 그게 뭐니까 을사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이 을사라고 하는 간지는 그 12운석에서 힘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목과 화로 이루어졌지만 이게 그 12운석이랑 놓고 보면 그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좀 약간 비어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의 역사 속에서도 광해가 뒷심이 굉장히 부족한 모양을 많이 보였거든요. 하여튼 그런 기질이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영창대군은 어떤 걸 보자고요. 딱 한번 보세요. 병호, 임진, 갑술. 일단 글자들이 다 큰 글자들이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양을 놓고 보더라도 광해는 연과 월이 모두 다 음의 글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 영창대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다 양의 글자들이에요. 게다가 간지만 놓고 보더라도, 자, 일주인 갑술이라고 하는 것도 신살로는 백호살이 됩니다.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제 백호살이라고 얘기하죠. 큰 산 위에 딱 솟은 이 소나무 같은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진, 월주인 임진. 이 임진은 뭐예요?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됐지만, 이건 바로 괴강살이란 거예요. 바로 세종대왕의 일주. 그러니까 강한 어떤 지도력, 카리스마를 갖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의 어떤 병호라고 하는 것도 가녀 지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뜨거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창대군은 상당히 강한, 양기가 강한 그런 어떤 기질의 아이였다. 저는 왕제의 어떤 덕목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이러다 보니까 광해는 동생에 대해서 의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자기도 항상 그런 정통성의 문제를 느끼고 있는 데다가 또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북인 정치 세력조차도 사실은 쪽쪽해져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늘 저 뒤침없는 광해는 좀 뭔가 좀 불안함이 있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영창대군 같은 경우는, 영창대군이 저 강화도로 유배될 때 나이가 8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린애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강화도에 있는 관찰사가 얘가 오니까 얘를 죽이란 얘기구나 라고, 지가 뭐 지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레 짐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죽였냐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그 기록에 전해지는 거는 걔가 있는 방에다가, 이 영창대군이 있는 방에 불을 굉장히 격대가지고 사실은 쪄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실 굉장히 좀 잔인한 거죠. 사실은 누가 제일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엄마죠, 당연히. 광해의 최대 정적이 누구냐면 사실 영창대군의 엄마
바로 임목왕후였어요. 그러니까 임목왕후가 자기 저놈 곧 죽는 거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못 죽는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뭐 임목왕후도 당연히 역적 그 아버지 김재남이 딸이고 영창대군도 뭐 사실은 이제 영모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모니까 패소인을 시켰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저기 석궁에 유폐를 시켜버려요. 못 나오게. 사실 연금을 딱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 계속 반복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의 이념이 뭡니까?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은 뭐예요? 충과 효를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질서의 개념으로 하는 건데 아무리 의붓어머니라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동생을 죽이고 소위 패모살제라고 하는 성리학의 명분을 근본으로 부정하는 그 소위 얘기는 싸가지 없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그 광해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기반이었던 북인 세력이 분열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동인에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진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남인들도 배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인이니까 뭐 서인들이 있었잖아요. 즉 서인 남인은 진작에 배제가 됐는데 그나마 북인에서도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니까 이 정치 세력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적을 더 많이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명분을 이제 패모살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명분을 내가지고 저 왕은 부도덕하다 하면서 계속 광해의 정통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인조반정의 결정적인 빌미도 되고, 둘의 관계를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궁합적인 관계. 왜 이렇게 안 맞았을까? 자, 띠를 놓고 보면은, 자, 광해는 돼지띠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띠는 밑에 보면 삼합운동에서 해묘미라고 해서 모계운동을 하는 띠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영창대군 말띠니까 이거는 인호술이라고 해서 화해운동을 하는 그런 띠가 됩니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목생화가 돼서 광해가 영창대군을 도와주는 모양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실제의 나이에서는 광해군이 형이지만 어떤 명리학적인 관계에서는 영창대군이 광해보다는 우위에 있는 모양이라서 광해가 이길 수 없는 모양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린 이 그 나부모행이라고 하는 글자에 보더라도 병호는 천하수라고 해서 수오행에 그런 나부모행인 반면 광해 같은 게 뭐예요? 산도화라고 해서 화오행이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수극화라고 하는 광해가 영창대군에게 극을 당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좀 영창대군에 대해서 광해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광해가 처음부터 서자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모화변이라고 해가지고 영조가 이제 그 자기의 아들 이 사도세자를 뒤에 넣어서 죽였다고 하는 사건, 저는 그 사건이 진작에 좀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이런 예측도 해봐요. 취약하고 흔들렸던 광해의 어떤 정통성이 사실은 이 그 개초국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게 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광해가 이때부터 몇 가지 실정들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궁궐병이었어요. 궁궐병이라고 해가지고 광해가 이 좀 풍수라든지 점 이런 거에 많이 신봉하고 무엇인가 좀 자기의 불안 같은 것을 정치를 잘하는 것보다는 좀 궁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지어가지고 왕권 강화시키고 자기에게 또 어떤 기복적인 또 그런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 전쟁이 끝난 다음이고 이 복구 사업을 하는 와중이니까 민생이 안정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민휴식이라고 해서 뭐 세금도 감매 중등 이러다가 대규모 토목 사업들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담은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박나오짜니 뭐니 하는 뭐 이런 어떤 당시에 어서 상업자분들 뭐 이런 그 폐해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다시 그게 또 부응하는 이런 일들이 만나면서 민심들이 좀 이반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광해를 지지하는 그런 이 그 북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대북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쪼그라든 대북조차도 영창대군과 임모광후라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가지고 또 분열하게 됩니다. 그게 뭐 골북이니 중북이니 뭐 육북이니 하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정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조 반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